비바람에 얼룩진 양철 지붕 아래 김영수 50대 중반은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른 두 손은 이마 위에 얹혀 있고 지친 눈빛은 허공을 응시했다. 탁자 위,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건조한 바람을 뱉어냈지만 초여름의 후덥지근한 더위를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바깥 골목에선 매미가 귀를 찌르듯 울어대고 멀리서 수탉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고도 아득하게 퍼졌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시절은 새의 그림자 물고기의 흔적처럼 아득히 멀어져 버렸다. 영수는 5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했지만 배 주변엔 그간의 풍족한 밥상 덕에 약간의 살집이 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가지만 숱은 아직 제법 남아있고 치아는 한 개도 빠지지 않았으나 아내 정미숙과 함께 즐기던 대추씨 씹는 습관 때문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한때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트럭을 몰던 사나이의 강인한 면모가 엿보였다. 노숙도 바람 맞으며 밥 한 끼 때우는 것도 거뜬했지만 여자의 온기 없는 삶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시절은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영수는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반쯤 촌스러운 노인네였다. 아침이면 동네 찻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집에 돌아와선 아내가 차린 밥상을 기다리며 저녁이면 베란다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면 정미숙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삶은 마치 노도 없는 낡은 배처럼 표류하는 기분이었다.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날들. 가끔씩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배고픈 맹수가 덤불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듯 무언가 그를 깨우길 기다리는 듯했다. 정미숙은 어떠한가? 갱년기를 지난 지 6, 7년 그녀는 마른 대추나무 같았다. 다리는 허약하고 비틀거렸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영수가 손을 대려하면 그녀는 손을 탁 쳐내며 짜증을 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야? 힘 아껴서 손주나 라거나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히 살고 싶어 라고 투덜거렸다. 영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욕심이 뭐가 잘못이냐 50이 넘었다고 남자가 나무토막이 되는 것도 아닌데 금지당할수록 더 간절해졌다. 그저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애교 부리는 여인의 목소리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 꿀처럼 달콤한 여인의 웃음소리를 갈구했다. 여인이 사랑스럽게 웃는 소리는 마치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한 번 들으면 그 속에 뛰어들어 빠져 죽고 싶을 정도였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영수는 동네 시장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트럭 운전을 그만둔 뒤로 매일 아침 그는 또 소영이네. 카페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시장 사람들의 수다를 들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없으면 왠지 허전했다. 마치 신혼초 아내의 숨결이 그리운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소영이네 카페가 문을 닫았다. 소영이 어젯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시장을 뒤덮었다. 모두가 웅성거렸고 영수는 익숙한 아침 루틴이 깨진 것에 짜증이 났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옥수수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영수 아저씨 커피 드실래요? 저희 가게로 오세요. 시원해요. 고개를 돌리자 20몇 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다. 가볍게 묶은 머리 뽀얗고 발그레한 얼굴 가슴을 조이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대나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영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저씨라니 저를 그렇게 부르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묘하게 기분이 좋기도 했다. 블랙 아이스 커피 설탕 적게 얼음 많이.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엉덩이가 어린 복숭아처럼 좌우로 흔들렸다. 영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눈은 그녀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세상에 저런 허리가 어디 있나 하얗고 매끈해서 마치 10번 정성스레 씻은 듯했다. 그리고
저 가느다란 허리는 마치 명품 벨트보다도 우아했다. 영수는 넋을 잃고 바라봤다. 그래, 나이 들었다고 하지만 눈은 아직 멀쩡하고 심장은 뛰고 가슴속엔 여전히 무언가가 떨리고 있지 않은가. 테이블 위로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향이 진했지만 쓴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입술에 닿는 건 달콤함 뿐이었다. 그 달콤함이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웃으며 잔을 내려놓은 그 아가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아가씨 이름은 민서였다. 시골 마을로 갓 이사 온 그녀는 원래 공단에서 일하다 그만뒀다고 했다. 얼굴은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화사하고 말투는 귀엽고 재치 있었다. 그래서인지 민서가 일하는 카페는 늘 젊은 남자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젊은이들은 민서를 멀리서 힐끔거릴 뿐 말을 많이 걸지는 못했다. 소문에 따르면 민서는 까다롭고 초겨울 눈처럼 차갑다고 했다. 웃음은 따뜻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그런데 영수는 점점 더 일찍 카페에 가고 더 오래 앉아있고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다. 살짝 나온 배는 하루 종일 배에 힘을 주며 참았고 누런이는 특수 치약으로 문질러 조금이라도 하얗게 만들었다. 스스로도 웃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잘못 아닌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게다가 적절한 순간에 웃음을 터뜨릴 줄 아는 여성이 있다면 아무리 나이든 남자라도 금세 20살 청년이 되어버리는 법이다. 사랑이란 나이를 묻지 않고 심장이 뛰는지만 묻는 거니까. 처음 며칠은 그저 커피를 마시며 슬쩍슬쩍 민서를 훔쳐보았다. 신문 읽는 척하면서도 실은 민서가 잔을 집으러 몸을 숙이는 모습, 옆 가게 아줌마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민서가 어깨를 쭉 펴고 이마에 땀을 닦는 모습은 왜 그리도 터무니없이 아름다웠을까? 나흘째 되던 날 영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머리가 희끗해도 남자의 피는 여전히 뜨겁게 끓었다. 라면물 끓이듯 후끈거리는 그 열정, 그는 정미숙을 처음 만났던 20살의 그녀를 떠올리며 계획을 세웠다. 그때도 이렇게 설레었지. 영수는 새 청록색 셔츠를 꺼내 다림질하고 손자가 미용실에서 빌려온 향수를 뿌렸다. 머리는 코코넛 오일로 반짝이게 손질했다. 거울 앞에서 아침 내내 젊은 말투를 연습하며 인터넷에서 배운 멋진 대사를 외웠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영수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듯 활짝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너 진짜 예쁘다.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너한테 청혼했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들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영수를 쳐다보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건 비웃음이었다. 그럼 아저씨 젊어지세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젊어지면 그때 이야기해요. 마치 한강 얼음물을 머리에 끼얹은 듯 했다. 영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농담이야. 그냥 재미로 한 말이야.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 태도는 마치 바나나 껍질을 밟고 날파리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영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래, 이번은 졌다. 하지만 내일은 복수한다. 그날 오후 그는 몰래 금은방에 들러 반짝이는 가짜 목걸이를 샀다. 그리고 마트에서 초콜릿 상자를 사와 예쁜 리본으로 묶었다. 이걸로 민서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민서가 테이블을 정리할 때 맞춰 카페에 들어갔다. 살짝 헛기침을 하며 선물을 내밀었다. 민서야, 이거 너 줄게. 지난번에 실수한 거 사과하는 거야. 민서는 선물을 내려다보더니 영수를 쳐다보았다. 이번엔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약간 조롱 섞인 표정이었다. 아저씨, 저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초콜릿이랑 싸구려 장신구로 넘어갈래로 보세요. 그러더니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이건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주세요. 정미숙 아줌마가 저보다 이런 달콤한 거 더 필요하실 거예요. 영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얼굴은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카페 안의 아줌마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영수가 창피를 모른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절당할수록 더 불타올랐다. 민서의 그 도도한 표정 코웃음 치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차가운 여자는 겉만 얼음일 뿐 속은 뜨거운 찜질방 같다고 그는 믿었다. 불씨만 잘 지피면 녹아내릴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영수에겐 젊은 놈들에게 없는 게 있었다. 돈 경험 그리고 끈질김. 이번 판은 졌지만 다음 판을 준비하면 된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민서가 마음을 열 날이 올 거라고. 진심과 두둑한 지갑으로 공략한다면 어떤 여자라도 결국 넘어오지 않겠는가. 그날 저녁 영수는 집 뒤편 정제 누워 그네를 삐걱거리며 흔들었다. 마음은 홍순한 강물처럼 요동쳤다. 이 나이에 손주와 공원에서 떡볶이나 먹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젊은 여자를 쫓고 있는 걸까? 하지만 삶이란 게 그렇다. 욕망이 살아있는 한 나이는 병원 차트에 적힌 숫자일 뿐이다. 정미숙은 갱년기 이후로 부부 생활이 시들해졌다. 마치 전원이 끊긴 정이밥솥 같았다. 불은 켜져도 밥은 익지 않았다. 그녀는 온종일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투덜거렸다. 밤이면 코 고는 소리만 요란했다. 흥미도 열정도 없었다. 영수는 여전히 건강하고 욕망도 살아있었지만 부부는 점점 룸메이트처럼 변했다. 일주일 내내 밥 먹었어 말고는 대화가 없었다. 그래서 민서가 나타났을 때 영수는 마치 가뭄 속 샘물 같았다. 처음엔 그저 눈으로만 즐겼지만 곧 마음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날 밤 영수는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저축한 돈을 세며 계획을 짰다. 요즘 여자들은 예전 같지 않다. 예쁘고 젊은 여자를 사로잡으려면 돈과 인내가 필요하다. 다행히 영수에겐 그 두 가지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카페에 가지 않았다. 대신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필 사진은 작년 설날에 찍은 것 금깨와 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배는 떡처럼 불룩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민서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는데 카페에선 좀 그렇고 오늘 저녁 시간 되면 밥 사줄게. 그동안 맛있는 커피 만들어줘서 고맙다. 민서는 메시지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단 한 글자 안 돼요를 보냈다. 그 한 글자는 영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지만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거절은 일종의 반응이다. 관심이 전혀 없으면 욕이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퉁명스러운 한 글자는 민서가 메시지를 읽고 고민하고 망설였다는 뜻이었다. 문이 열린 거나 다름없었다. 사흘 뒤 영수는 다시 카페에 갔다.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봉투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서에게 화장품 사라고. 네가 예쁘면 아저씨도 기분 좋아. 민서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칠렸다. 영수를 노려보는 눈빛은 불꽃 같았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저를 뭐로 보는 거예요? 술집 아가씨로 아는 거예요. 영수는 커피를 홀짝이며 만화책 읽는 듯 태연히 대답했다. 아니야, 민서야. 아저씨는 너를 뭐로 보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네가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싫으면 됐어. 그냥 아저씨가 돈 잃어버린 셈 치자. 민서는 봉투를 들고 돌려주려 했지만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카운터 뒤 서랍에 봉투를 넣었다. 그날 밤 영수에게 메시지가 왔다. 고마워요. 민서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다. 영수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매주 주말 영수는 카페에 들러 봉투를 놓고 갔다. 어떤 때는 민서야 눈 밑이 좀 거뭇해. 많이 피곤한가 봐 라고 적었고 또 어떤 때는 아저씨가 연잎차 끓이는 법 배웠어. 내일 와서 맛봐 라고 썼다. 민서는 처음엔 얼음장 같았지만 차츰 따뜻한 물에 발 담근 듯 녹아갔다. 웃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도도하지 않았다. 답장은 없었지만 거절도 하지 않았다. 2달 가까이 이어진 그 공세의 정점은 어느 날이었다.
영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야 아저씨 알아. 네가 날 좋아하지 않는 거. 너한테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언젠가 네가 외롭거나 인생이 너무 따분하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새벽이라도 아저씨한테 전화해.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이틀 뒤 밤 11시 민서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영수는 전화기를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러다 정미숙이 생각났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동네 부녀회와 함께 제주도 트레킹에 갔다. 사흘 밤낮으로 텐트 치고 오름 오르고 가시덤불 헤치며 걷는 일정이었다. 어제 전화로 허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며 라면 먹지 말고 위장 챙기라고 당부했다. 20몇 년을 함께 살며 투덜거림은 늘었지만 서로의 숨결에 익숙해진 부부였다. 영수는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다. 혹시 비 내리는 밤 아내가 없는 집에서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민서의 목소리는 코맹맹이었다. 아저씨, 아직 안 자셨어요. 영수는 즉시 대답했다. 자겠냐 꿈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찮지 않으려면 와도 되겠니? 민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문 안 잠갔다고 했죠. 살짝 밀면 열릴 거예요. 30분 뒤 골목길에서 플라스틱 슬리퍼 소리가 났다. 민서는 얇은 재킷을 걸치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였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대충 챙겨 나온 모습이었다. 민서는 영수의 집 문 앞에 서서 가볍게 두드린 뒤 기다리지 않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영수의 집은 묘한 분위기였다. 따뜻하고 오래된 나무로 만든 가구들, 꽃문에 조각이 새겨진 탁자와 의자,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았다. 구석에는 젊은 시절 영수가 지방축제에서 여인들 꼬시려 연주했던 기타가 먼지 쌓인 채 걸려 있었다. 민서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젖은 바지가 허벅지에 달라붙어 기름 등불 아래로 청초한 몸매가 드러났다. 영수는 아직 상황이 실감나지 않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민서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오해 마세요. 봉투 때문에 온 거 뭐고 아니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민서의 눈이 붉어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 너무 지쳤어요. 혼자 사는데 다들 저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손님들이 저를 가슴이나 엉덩이로 판단해요. 전 남친은 제가 안 넘어갔다고 차버렸고, 엄마는 멀리서 돈 벌고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매일 밤 빗소리 들으며 혼자 누워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그냥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곁에만.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민서에게 의자를 내주고 주방으로 가 따뜻한 연잎차 한 그릇을 떠왔다. 오후에 끓여놨던 거야. 아직 따뜻해. 좀 먹어 속 든든해질 거야. 민서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한 술씩 떴다. 눈가가 촉촉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정성 들여 차려준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자정이 가까워졌고 비는 여전히 내렸다. 영수는 나무 계단 위를 가리켰다. 저기 새 이불 깐 침대 있어. 피곤하면 거기서 자. 비 그치면 내일 가고.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기 아래서 잘게요. 위는 추울 것 같아요. 영수는 민서를 바라보며 꽃무늬 담요를 꺼내왔다. 두 사람은 반들반들한 나무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연잎향, 젊은 여인의 젖은 머리카락 냄새가 뒤섞였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비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희미한 달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민서가 고개를 기울였다. 긴 검은 머리가 영수의 어깨를 스쳤다.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아저씨, 저 좀 안아줘도 돼요? 민서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고 망설임과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대답 대신 몸을 살짝 기울였다. 단단한 팔이 천천히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그 포옹은 급하지도 젊은 혈기처럼 욕망으로 가득하지도 않았다.
깊은 다정함이 담긴 잊혔던 기억을 끌어안는 듯한 포옹이었다. 민서는 영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거친 면 셔츠에 담배와 중년 남자의 땀 냄새가 묻어 있었다. 비싼 향수나 젊은이들의 헤어 왁스와는 다른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냄새였다. 묘하게도 그 냄새는 평온을 주었다. 익숙한 안식처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영수의 천을 느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잔잔한 음악 같았고 민서의 심장은 이름 모를 리듬으로 뛰었다. 그 단순한 포옹은 민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고요한 강물이 흔들리듯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영수는 팔을 살짝 조이며 단단히 안아주었다. 거친 손은 민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달래는 듯했다. 그러다 예기치 않은 순간 영수는 민서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그 키스는 욕망이나 소유욕이 아닌 약속 같은 부드러움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너는 지켜질 거라는 말없는 맹세 같았다. 민서는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 발끝으로 서서 영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들의 키스는 뜨겁거나 격렬하지 않았다. 천천히 깊이 두 영혼이 서로를 만나는 듯한 키스였다. 외로움의 경계에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사랑의 교환 같았다. 그들은 향 냄새가 감도는 방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말없이 숨소리와 부드러운 손길만이 오갔다. 민서는 영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영수는 민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은 차가운 눈물 같았다. 그 밤 그들은 약속이나 거창한 말 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포옹과 가벼운 키스,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 그들의 갈증을 채웠다. 민서에게는 두려움 없이 사랑받는 첫 순간이었다. 영수에게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끝없는 트럭 운전과 외로운 밤들 속에서 잊혔던 그 조각이었다. 그날 이후 비 오는 오후마다 민서의 머릿속에는 영수가 떠올랐다. 허름한 부엌에서 라면을 후루룩 먹는 모습, 한숨 쉬며 양철 지붕에 빗물이 튀는 걸 바라보는 모습, 손에 담배를 들고 빨간 불씨를 태우는 모습. 민서는 늦게 퇴근하며 영수의 집 골목을 지나칠 때면 슬쩍 눈길을 주었다. 어떤 날은 영수가 마당에서 팬티를 빨며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툼한 등과 넓은 어깨. 민서는 입술을 깨물고 자전거를 몰아 급히 지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람들은 첫사랑에 빠진 소녀들이 쉽게 마음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민서는 달랐다. 그날 이후 그녀의 가슴엔 불씨가 타올랐다. 영수는 말할 것도 없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민서의 부드러움은 어린 대나무 잎 같았다. 그녀의 가슴은 간 열린 감처럼 탱글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영수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민서의 몸은 작았지만 단단하고 젊음의 건강함이 넘쳤다. 싸구려 바디워시 향이 은은하게 오래 남았다. 영수는 그 냄새를 떠올리며 밤새 잠을 설쳤다. 정미숙은 아직 여행 중이었고 집은 텅 비었다. 영수의 마음은 누가 휘저은 듯 요동쳤다. 다음 날 그는 민서의 집에 들렀다. 비닐봉지에 제주 감귤과 설날떡을 넣어 들고 갔다. 이웃이 좋은 거 줬다길래 가져왔어. 민서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놀란 소녀처럼 붉어졌다. 영수도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민서는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리며 감귤 봉지를 받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영수의 손에 살짝 스쳤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둘 다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이 떨렸다. 그날 밤 영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킥킥 웃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서가 다시 영수의 집에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비가 또 쏟아졌다. 민서는 연초록 비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부터 허리까지 젖어 있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가슴과 허리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영수는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민서가 작게 말했다. 비가 너무 와서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잠깐 아저씨 댁에 있을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의자를 내주었다. 이번엔 민서가 영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 달라진 기색이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잎차를 따랐다. 마치 막 술을 마신 사람처럼 손이 후들거렸다. 민서는 가까이 앉았다. 그녀의 천이 영수의 팔에 전해지자 그의 손은 마른 장작처럼 뻣뻣해졌다. 밖은 천둥과 번개가 요란했지만 집안은 영수의 심장이 축제라도 열린 듯 쿵쾅거렸다. 그리고 올 것이 왔다. 민서가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어깨가 영수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바람처럼 가벼운 접촉이었다. 민서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대졌고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비 냄새와 싸구려 샴푸 향이 났다. 은은했지만 영수를 취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서의 작은 손이 의도했는지 무심코였는지 영수의 손을 잡았다. 비에 차가운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에 얽혔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심장 소리와 빗소리만 뒤섞였다. 영수는 고개를 기울여 민서의 머리카락에 코를 댔다. 젊은 여인의 향기, 비와 섞인 그 냄새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민서는 피하지 않았다. 다만 숨을 깊게 내쉬었고 따뜻한 숨결이 영수에게 닿아 그의 몸을 떨리게 했다. 영수의 입술이 민서의 입술에 닿은 순간은 알 수 없었다. 초여름 과일처럼 달콤한 키스였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무언가 깨지기 쉬운 것을 건드릴까 두려운 듯 망설였다. 하지만 곧 둘 다 저항할 수 없는 물결에 휩싸였다. 민서는 팔을 뻗어 영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셔츠 등판을 부드럽게 파고들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댈 곳을 찾는 듯했다. 영수는 민서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마치 그녀가 창밖의 빛 속으로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그의 손은 민서의 허리에 닿았다. 껍질 벗긴 계란처럼 매끄러운 피부가 손끝 아래로 굽이쳤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바다 한가운데 부딪히는 두 파도 같았다. 각 키스는 말없는 속삭임이었고 각 접촉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었다. 민서는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응답했다. 그녀의 입술은 영수의 입술을 찾았고 손은 그의 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작은 방 안에는 급한 숨소리만이 낯선 음악처럼 울렸다. 너무 오래 억눌렸던 갈망이 제방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민서가 영수를 만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이 빛 속 그의 품속 둘만이 그리는 감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다. 결국 둘은 지친 물고기처럼 나란히 누웠다. 방은 고요했고 숨소리만 남았다. 영수는 민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민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한참 뒤 영수가 나지막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니?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다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영수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두려워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서인지 믿고 싶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서는 비바람과 천둥에도 깨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가 눈을 떴을 때 민서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메모도 흔적도 없었다. 다만 베개에 그녀의 달콤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싸구려 샴푸와 비 냄새가 섞인 향. 그게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영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친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창밖 푸른 바나나 잎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의 가슴엔 달콤함과 불안이 뒤섞였다. 마치 귀한 보석을 손에 쥐었지만 언제라도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갈대 의자가 놓인 양철 지붕 아래 현관으로 나갔다.
골목에선 매미가 귀를 찌르듯 울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아득히 들렸다. 새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수에게 오늘은 예전과 달랐다. 그의 삶에 새로운 강물이 흘러들어왔다. 상쾌함과 위험한 소용돌이를 함께 품은 강물이었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시선은 시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향했다. 민서가 저기 작은 카페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마 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단골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이제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다. 가늘지만 단단한 쉽게 끊을 수 없는 끈. 시장의 카페는 여느 날처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다. 민서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잔을 닫고 머그잔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람들 사이를 헤매는 듯했다. 그녀는 하얀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긴 다리와 하얀 먹덜미가 드러난 모습이었다. 젊은 남자들이 여전히 카페에 찾아와 카운터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농담으로 말을 걸었다. 하지만 민서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운 미소로 대꾸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런 농담에 흔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엔 영수의 모습뿐이었다. 그의 따뜻한 포옹, 부드러운 키스,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을 꿰뚫는 깊은 눈빛. 민서는 순진하지 않았다. 이 관계가 가시밭길임을 알았다. 그녀 같은 젊은 여자와 이미 아내가 있는 영수. 만약 발각된다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치지 않고 모든 명예와 평온을 집어삼킬 폭풍이 될 터였다. 이 사회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영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을 찾았다. 위로 보호,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그녀는 비 오는 밤 작은 집에서 혼자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텅 빈 가슴을 느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 아무도 그녀에게 피곤하냐, 슬프냐, 기댈 곳이 필요하냐 묻지 않았다. 오직 영수만이 투박한 진심으로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두려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몰래 조심히만 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 스스로를 달랬다. 그날 오후 영수는 늘 하던 대로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시장 골목 모퉁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다. 청록색 셔츠는 깃이 달았고 카키색 바지는 색이 바랬지만 단정히 다려져 있었다. 손엔 빨갛게 타는 담배. 그는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민서의 실루엣을 바라봤다. 너무 눈에 띄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시장 아줌마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가 수군거림으로 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민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셔츠 주머니엔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다. 예전처럼 두툼하지 않았다. 새 치마나 예쁜 구두를 살 정도의 돈이었다. 봉투 안엔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서야, 큰 약속은 못해. 그냥 네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배고프지 말고 좋아하는 거 사. 카페가 한가해지자 영수는 조용히 들어갔다. 평소처럼 블랙 아이스 설탕 적게를 주문했다. 민서가 그를 보자 뺨이 살짝 붉어졌지만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커피 머신에 집중하는 척했다. 영수는 창가의 작은 나무 테이블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민서를 훔쳐보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가씨 때문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네. 민서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영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슬쩍 밀었다. 낮게 속삭였다. 너 줄 거야. 거절하지 마. 네가 우울한 거 보고 싶지 않아. 민서는 봉투를 흘깃 보고 영수를 쳐다봤다. 화난 듯 당황한 듯한 눈빛이었다.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스치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 짧은 접촉은 불꽃처럼 둘을 놀라게 했다. 그날부터 그들은 은밀하고 짜릿하면서도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영수는 매일 핑계를 만들어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마시거나 소영이네 카페 주인 아줌마 건강을 묻는 척하거나 민서에게 제주 감귤 한 봉지,
동네 떡집에서 사온 인절미 한 상자를 건넸다. 민서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영수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가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수를 몇십 년 젊어지게 했다.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웠다. 너무 오래 눈을 맞추거나 손이 스치는 일을 피했다. 북적이는 카페는 그들이 애틋한 눈빛과 넌지시 던지는 말로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 밤이면 영수의 집은 그들의 은신처였다. 민서는 늦은 시간 골목이 어둠에 잠길 때 찾아왔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빗물이 반짝였다. 그녀는 얇은 재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었다. 영수의 집 문을 두드렸다. 2번 가볍게. 둘만 아는 암호였다. 영수는 문을 열고 말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문을 재빨리 닫았다. 마치 달빛이 그들의 비밀을 누설할까 두려운 듯. 오래된 나무집 안 기름 등불의 몽환적인 빛 아래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포옹 키스 약속 없는 속삭임 속에서. 그 집은 소박했지만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민서는 나무 평상에 앉아 영수의 어깨에 기대 외로웠던 날들을 털어놓았다. 이루지 못한 꿈들 카페 카운터 뒤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도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 두지 않았던 시간들. 비 오는 밤 혼자 누워 세상에 버려진 듯했던 순간들. 영수는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은 맑은 물줄기처럼 그의 손가락 사이를 흘렀다. 때론 영수도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서울 부산을 오가던 트럭 운전 별빛 아래 길가에서 잠들던 밤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던 순간들을 이겨낸 기억들. 정미숙과의 첫 만남 그녀가 20살이던 시절에 환한 미소하지만 시간과 생활의 고난이 그들을 멀어지게 한 이야기들. 수십 년의 간극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를 가까이 느끼게 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삶의 폭풍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듯 했다. 어떤 밤엔 포옹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민서는 영수가 자신에게 손을 뻗도록 허락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묘한 신뢰로. 그녀는 그의 손길에서 서두름이나 소유욕이 아닌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다정함을 느꼈다. 민서의 피부는 영수의 거친 손 아래에서 부드럽고 분홍빛으로 빛났다. 마치 살아 숨쉬는 그림 같아 그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영수의 집뿐 아니라 골목 끝에 있는 민서의 작은 집도 그들이 서로를 찾는 장소가 되었다. 민서의 집은 소박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제, 침대에 긁힌 자국, 가득한 작은 나무 탁자.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얇은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다. 벽에는 민서와 그녀에게 어머니가 찍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이었다. 하지만 영수에게 그 집은 작은 낙원이었다. 나이와 삶의 굴레를 잊을 수 있는 곳. 민서는 보통 늦은 오후 카페의 문을 닫고 골목이 한산해질 때 그를 기다렸다. 영수는 따뜻한 연잎차 한 통이나 노랗게 익은 감귤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다. 핑계 삼아 들른 셈이었다. 그들은 철제 침대에 나란히 앉아 연잎차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그러다 필연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몰두했다. 민서의 집에는 영수의 집 같은 몽환적인 등불이 없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 불빛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모든 것을 더 진실하게 만들었다. 민서가 영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그녀는 세상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는 듯했다. 영수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은은한 샴푸 향을 맡을 때 그는 잃어버린 청춘의 한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 달콤한 순간들은 늘 조심스러움과 함께였다. 민서는 커튼을 단단히 치고 영수가 오기 전 창문을 2번 확인했다. 영수도 대담했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웃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피하고 싶었다. 한 번은 이웃 아줌마가 민서의 집 앞을 지나가다
커튼 뒤로 영수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무 말은 않았지만 그녀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비웃는 미소에 민서는 등골이 서늘했다. 민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화들짝 놀랐다. 영수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미숙과의 감정은 멀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다.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만약 그녀가 알거나 시장 사람들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단순한 수근거림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의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집어삼킬 폭풍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중독처럼 번졌다. 벗어날 수 없는 열병 같았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포옹과 키스를 넘어 서로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고 싶었다. 민서는 외로움이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불쑥 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저씨, 오늘 너무 힘들어요. 같은 짧은 문장에도 영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웃게 할 말을 찾았다. 영수도 바빠도 늘 전화기를 곁에 두고 민서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들은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다. 영수가 손수역 끈끈 팔찌, 민서가 마트에서 사온 비스킷 상자, 그리고 달콤한 말들. 마치 둘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은밀한 것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어느 오후 민서가 카페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영수의 봉투가 떨어졌다. 손님이 주워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안에는 쪽지가 있었다. 민서야, 늘 웃었으면 좋겠어. 손님은 아무 말 없이 민서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챘음을 알 수 있었다. 소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퍼졌다. 시장의 채소 장수 생선 장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젊고 예쁜 민서가 영수와 엮였다는 이야기 나이든 영수가 아직도 여자를 밝힌다는 이야기. 민서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저씨, 누가 아는 것 같아요. 영수는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진실과 마주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민서를 잃고 싶지 않았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은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겁내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다 내가 책임질게. 그날 밤 정미숙이 갑작스레 전화했다. 영수 씨, 나 내일 돌아올게요. 집이랑 당신이 그립네. 영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나도 당신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민서는 그날 종일 방에 틀어박혀 전화도 보지 않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전날 밤의 기억 영수가 자신을 진짜 여인처럼 바라보던 눈빛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알았다. 정미숙은 다음날 정고 햇살이 따가운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보라색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어깨엔 무거운 천 가방이 걸려 있었다. 시골 친척들이 준 선물이 가득했다. 말린 고등어 깨소금, 소금 한 봉지 향기로운 쌀, 뒷마당에서 딴 과일들. 마당에 들어서자 영수가 레몬 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부채로 파리를 쫓으며 대추씨를 오물거리고 있었다. 아내를 보자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일찍 왔네. 내일 온다더니. 정미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불안했다. 집은 대체로 깔끔했다. 영수가 혼자 지내며 나름 정리한 듯했다. 하지만 침실의 나무 장롱, 그녀가 돈을 숨겨두던 곳이 이상했다. 덮개를 젖히고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논을 팔고 땅 임대료로 받은 2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미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현관으로 나가 허리에 손을 얹고 영수를 노려보았다. 영수 씨, 솔직히 말해. 침실 장롱 열었어. 영수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무슨 장롱, 내가 거길 왜 열어? 당신 없는 동안 부엌이랑 바깥만 오갔지? 정미숙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내가 거기 뒀던 돈은 어디 갔어? 출발 전에 확인했어. 고무줄로 묶은 돈 뭉치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지금 한 푼도 없어. 영수는 이마에 땀이 맺혔다. 부채를 멈췄다. 세상에 진짜 없어졌어. 이상하네. 당신이 잘못 기억한 거 아냐? 뭘 샀다가 깜빡했나? 정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치매도 아니야. 당신이 가져갔으면 말해. 우리 돈이잖아. 왜 숨겨? 영수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맹세코 그 장롱 안 열었어. 필요하면 시장에서 물건 샀지. 당신 뭐라 그래? 정미숙은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집 대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는 자신이 챙겼음을 알았다. 침실 문도 늘 잠갔다. 부서진 흔적도 낯선 이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진 건 분명했다. 영수는 계속 부인했다. 그날 밤 집안은 돌덩이처럼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정미숙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을까? 영수가 누군가를 들였나? 여자를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50이 넘은 남자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나? 돈이 필요했나? 그럼 왜 말하지 않았을까? 영수는 천장을 노려보며 누웠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정미숙이 이렇게 예리할 줄 몰랐다. 민서 이야기를 꺼내면 끝장이다. 그녀가 집에 왔다는 걸 아는 이는 없다. 조용히 있으면 넘어갈 거라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블랙커피를 타 현관에 앉았다. 눈빛은 메말랐다. 오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제 아래 숨어있는 불씨 같았다. 바람만 불면 모든 걸 태울 듯 했다. 영수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집 안을 걸을 때마다 지뢰를 밟을까 두려운 듯 했다. 돈이 사라진 뒤 며칠 정미숙은 쌀처럼 조용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투덜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사람을 오싹하게 했다. 영수는 아내를 힐끔거렸다. 그녀가 시장에 가고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보았다.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말이 없었다. 영수는 불안에 휩싸였다. 어느 오후 정미숙이 늦게 돌아왔다. 하늘은 흐리고 갑작스런 폭풍이 몰아쳤다. 영수는 허겁지겁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 정미숙은 젖은 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집에 들어왔다. 영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 밥상에 앉았을 때 그녀의 눈가가 붉었다. 목소리는 메말랐다. 빨리 밥 먹어. 할 말 있어. 영수는 밥그릇을 들다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침을 꿀꺽 삼키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정미숙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집에 누굴 들였어? 솔직히 말해. 다 알아. 진실을 말하면 봐줄게. 계속 숨기면 당신하고 못 살아. 영수의 손이 떨렸다. 고등어조림 한 점이 간장 그릇에 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부인했다. 진짜야. 누굴 드리겠어. 내가 그런 짓 안 했어. 정미숙은 탁자를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눈빛은 불꽃 같았다. 이를 악물고 말했다. 민서. 바로 그 애야. 방금 순자 아줌마 집에서 왔어. 내가 없는 동안 민서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어슬렁거렸대. 그 다음 날엔 밤에 민서가 우리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어. 날 속이려고 했어.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아, 그건 민서가 비옷 빌리러 온 거야. 그날 비가 엄청 와서. 그거 말고 아무 일도 없었어. 정미숙은 차갑게 웃었다. 초겨울 바람보다 서늘한 웃음이었다. 비옷 빌리러 침실까지 들어갔다고, 비옷 때문에 2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당신 나이 50 넘어가지고 정신없네. 민서 그 애한테 홀렸지. 달콤한 말에 넘어갔지. 그래서 돈을 털렸지. 그런 여자들 내가 모를 줄 알아. 얼굴 보자마자 교활한 거 다 보였어. 내가 며칠 비웠다고 바람 피울 기회 잡았다고 생각했나. 영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당신이 억지로 몰아가는 거야. 민서가 돈을 훔쳤는지
나도 몰라.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미숙의 손이 날아왔다. 그 손은 가볍지 않았다. 뺨을 때린 뒤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었다. 당신이 돈을 안 가져갔다 해도 그 애를 집에 들였잖아. 그럼 공범이야. 비겁한 남자 같으니. 내가 며칠 비웠다고 젊은 여자가 집안에서 떡하니 앉아있네. 당신은 나를 망신시켰어. 알아. 정미숙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누구에게 욕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었다. 아내 말이 맞았다. 모든 건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 결과를 잊고 순간의 유혹에 빠진 대가였다. 정미숙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밥상을 엎었다. 그릇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러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집 안이 진동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마당에 서 있었다. 다시 비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비를 피하지 않았다. 이 비로는 그가 방금 겪은 치욕을 씻어낼 수 없음을 알았다. 침실 안 정미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다. 돈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 지켜온 신뢰가 산산이 부서진 때문이었다. 며칠 동안 정미숙은 영수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가 집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침이면 일찍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지었다. 모든 행동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서웠다. 그는 몇 번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거나 비웃음으로 일축했다. 예전에 온유하고 참을성 많은 여인은 없었다. 대신 강하고 날카로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여인이 있었다. 어느 저녁 영수가 홀로 소주를 홀짝이며 복잡한 마음에 잠겨 있을 때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만나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서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줄 일이 있다고 애교 섞인 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영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차가움과 의심만 남았다. 정미숙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민서가 전화할 때마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비웃음을 지으며 일을 계속했다. 그날 밤 정미숙은 따로 계획을 세웠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말했다. 영수 씨 잠깐 나가 있어. 민서랑 따로 얘기할 게 있어. 영수는 어리둥절했지만 습관처럼 밖으로 나갔다. 멀리 가기도 전에 집안에서 고성이 들렸다. 정미숙의 목소리가 쩌렁거렸다. 너 날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내 돈 훔치고 내 남편까지 홀렸지. 너희 둘 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영수가 뛰어들어갔을 때 정미숙은 거실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에는 부직갱이를 쥐고 있었다. 민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겁에 질린 얼굴로 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정미숙은 민서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이 집 근처 오지 마. 너는 충분히 망쳐놨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 그녀는 영수를 돌아보았다.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이 집안에 치욕을 끌어들인 게 당신이야. 민서는 입술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영수가 들어서며 망설이는 눈빛으로 아내를 보았다. 여보, 이렇게까지 할 건? 정미숙은 날카롭게 웃었다. 뭐, 저에 편들고 싶어 이 배신을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해? 영수는 말이 막혔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잘못을 빌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정미숙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민서는 말없이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다. 이제 기댈 곳이 없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녀는 원하는 바를 얻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까? 영수는 민서의 뒷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설렘이나 갈망이 없었다.
텅 빈 허무와 차가운 느낌만 남았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의 곁엔 여전히 충실한 아내가 있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상처받았어도 정미숙은 그가 가진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용서받고 싶어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바라지도 않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정미숙은 희미하게 웃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다. 용서를 바래.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지난 건 그냥 놔둬.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영수는 밤속에 홀로 서 있었다. 현관 밖엔 비가 줄기차게 내렸다. 여름비는 멈출 줄 몰랐다. 하지만 그 비는 그의 가슴에 묻은 오점을 씻어낼 수 없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